모두 잠든 깊은 밤. 이 아파트에서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경비 씨를 찾아갔지만 경비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한다. 그 순간 뒷문 너머에서 은은하게 스치는 발자국 소리. 마치 누군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느낌. 평범한 할머니 박순덕 여사에게 벌어지는 평범하지 않은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한밤의 이상신호. 매일 밤 12시 정각에 들려오는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였는데 마치 누군가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규칙적인 두드림은 저의 고요한 밤을 산산조각내며 70세가 된 제 몸에 깊은 피로감을 남겨주었어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단조로운 소음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박동처럼 일정했고 제 가슴을 조여오는 불안감과 함께 침대 위에서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위층은 공실이라고 했는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째. 이런 소린 처음이었거든요.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항의했지만 이 기묘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로 12시 3분을 표시하고 있을 때 천장 너머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정확히 말하면 발자국이라기보다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지팡이나 망치 같은 걸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소리가 정확히 30분간 지속되다가 12시 30분이 되면 딱 멈춘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천장의 작은 균열들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균열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위층에 누가 이사를 온 건가?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4025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혹시 위층 5025에 새로 이사 온 분이 계신가요? 아, 김할머니시군요. 5025요. 거기는 아직 공실인데요. 왜 그러세요? 매일 밤 12시부터 30분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럴 리가요. 5025는 3개월째 비어있는 집인데 혹시 다른 층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면서 위층과 아래층 소리를 구분할 줄 모를 만큼 귀가 어둡지 않았거든요. 그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노인의 착각점으로 치부하려는 무시가 섞여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12시 정각에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소리의 간격이 일정했어요. 정확히 2초마다 한 번씩. 마치 메트로놈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죠. 이건 자연스러운 생활소음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소리를 내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접힌 쪽지였는데 펼쳐보니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손글씨였는데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쓴 건지, 언제 넣어준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틀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누가? 왜?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쪽지를 쓴 사람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제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12시에 소리가 시작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크고 급박하게 들렸어요. 마치 빨리 눈치채려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관리사무소 안은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 몇 개의 책상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502호가 비어있는 게 확실한가요? 네, 할머니. 여기 입주자 명부 보세요. 502호는 지난 3개월간 공실이에요. 젊은 관리소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어요. 모니터에 떠오른 목록을 보니 확실히 502호는 빈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눈빛에는 노인의 헛소리쯤으로 여기는 무관심이 스며 있었어요. 그럼 혹시 CCTV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5층 복도 말이에요. CCTV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직원이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그에게는 그저 번거로운 업무 하나에 불과해 보였어요. 저 정말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쪽지도 받았고요. 저는 어제 받은 쪽지를 보여줬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쪽지의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지하 1층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김 경비원은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거든요. 좁은 경비실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의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 402호 할머니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 아저씨, 혹시 어젯밤 5층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12시 정도에? 김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언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약간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5층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매일 밤 12시부터 502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CCTV는 어제 5층 카메라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에요. 그럼 그저께는 어땠나요? 그저께도? 아, 맞다. 제가 순찰 중이어서 모니터를 못 봤어요. 너무 완벽한 변명들이었어요. 김 경비원은 평소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얼버무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저씨,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숨기긴요. 할머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 순간 경비실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김 경비원이
재빨리 몸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아저씨, 뒤에 누가 있나요? 아, 그냥 수리기사가 왔어요. 할머니는 이만 올라가세요.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경비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뒤돌아보니 복도 끝에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사람이었죠. 그의 실루엣은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불길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차가운 위협과 알 수 없는 악의가 숨겨 있었고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재빨리 타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 남자는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얼굴을 기억해 두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어요. 402호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비원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검은 옷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더욱 불안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뭔가 거대하고 음침한 개벽의 일부분을 제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저는 천장에 귀를 바짝 대고 기다렸어요. 소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천장에 귀를 댔는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위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지난밤의 악몽 같은 기억을 털어내며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밤새 뒤척인 흔적으로 초췌해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일단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401호 박씨 할머니는 저보다 1살 위인 71살로 이 아파트에 더 오래 거주하신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거든요. 박 할머니의 문을 두드릴 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언니, 혹시 최근에 5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어요? 502호 말이야. 거기는 원래 이상한 곳이야. 박씨 할머니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름진 입술 사이로 나오는 말들은 무겁고 어두웠어요. 이상한 곳이요. 그래, 지난 2년 동안 벌써 3명이나 이사 갔어. 다들 몇 달 못 살고 나가더라고.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에 어떤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다들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난다고 하더니 결국엔 이상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고요? 어떤 사고? 첫 번째 사람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두 번째는
가스 중독이었어. 세 번째 사람은 박 씨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아직도 20불명이야. 중환자실에서.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 모두 생명보험에 거액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거야. 1억씩이나. 1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액의 보험금, 연이은 사고들, 그리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상한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모두 같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다더라고.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즐 조각들이 부족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경보등이 깜빡이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보험 설계사가 누군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광고를 자주 내는 그 여자 같아. 뭐였더라? 아, 미래보장 보험 브로커 그런 거였어. 집으로 돌아와서 지난 몇 달간의 관리비 고지서를 뒤적였습니다. 서랍 속에서 찾아낸 고지서들은 마치 범죄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어요. 종이에 구겨진 모서리들과 작은 글씨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매달 똑같은 광고가 들어 있었어요. 미래보장 보험 브로커,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맞춤 보험 설계. 그런데 이상한 건 연락처였어요.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고 정식 사무소 주소는 없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일 리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관리비 내역서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 보완비라는 항목이 최근 3개월간 계속 추가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비용인지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도 뭔가 수상해. 저는 관리비 고지서를 한 장씩 넘기며 패턴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2호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달마다 특별 보완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 비용들이 모든 세대에 부과된 게 아니라 특정 세대들에만 부과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주로 혼자 사는 고령자들의 집에만. 그리고 처희짐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줄을 보는 순간 마치 사형 선고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미래보장 보험 브로커를 검색해 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번쩍였어요. 하지만 정식 홈페이지나 사업자 등록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에서 이상한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5025 아파트에서 연이은 사고. 혹시 보험 사기 아닌가요? 글쓴이는 5025 두 번째 세입자의 조카라고 했어요. 삼촌이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후 의문점들을 제기한 글이었습니다. 삼촌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던 분인데 갑자기 가스 중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1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서 꼭 필요하다며 강권했다고 합니다. 댓글들도 비슷한 경험담들로 가득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서 우리 동네 아파트에도 비슷한 일이,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고령자,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그리고 이상한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체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섬뜩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험금 전문 브로커.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제야 이 명함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타겟은 바로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은 거울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네 파출소에 갔어요.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파출소하는 한산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또 노인분이 헛소리하러 오셨구나 하는 기색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보호느 사기 같은 것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5025의 연이은 사고들, 보험 설계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제가 받은 경고 쪽지까지. 하지만 말을 할수록 경찰관의 표정은 더욱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일단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부분 추측에 가깝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증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증거를 기다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실제로 범죄의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다시 오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관료적인 시스템의 벽 앞에서 70세 할머니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구청 민원실에 가봤습니다. 민원실 안은 각종 서류와 안내문들로 가득했고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혹시 이 아파트 관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관리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공무원의 답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를 검색해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정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리업체였어요. 하지만 대표자 정보를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지난 2년 사이에 말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전 대표자들은 모두 보험 관련 사업 경력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범죄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립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지난 2년간의 지역 신문을 뒤져봤어요.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신문 마이크로필름은 옛날부터 봐왔거든요. 필름을 돌리며 기사들을 찾는 과정에서 제 손가락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5세 독거노인, 계단에서 추락사, 가스 중독으로 의식불명된 70대 남성, 아파트 화재로 68세 여성 중상. 비슷한 기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모두 같은 지역,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 모든 죽음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더 놀라운 건 이 기사들 사이사이에 보험 관련 광고들이 계속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노후 보장 전문, 시니어 맞춤 보험 같은 달콤한 문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광고주는 모두 달랐지만 연락처를 자세히 보니 뒷자리 몇 개만 다를 뿐 거의 비슷했어요. 아마 같은 조직에서 여러 개의 가짜 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벽에 붙여봤습니다. 마치 범죄수사본부의 수사보드 같았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1단계,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서 거액 보험 가입을 권유. 2단계, 가입 후 1, 2개월 내에 우연한 사고 발생. 3단계,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출입 통제, CCTV 조작, 경비원 매수 등등.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다음 타겟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경고 쪽지, 경비원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게 이제 끔찍한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보험 가입을 쉽게 유도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사고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던 거죠. 제 목숨이 그들에게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수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지만 아직 잘 작동했거든요. 녹음기를 만지며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소리가 시작되자마자 녹음을 시작했어요. 30분 동안 모든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범죄의 증거였어요. 다음 날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들렸고 뭔가를 끄는 소리, 기계 소리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위층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소리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마도 다음 사고를 준비하는 작업일 거예요. 제 죽음을 위한 준비 작업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로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래보장 보험 브로커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갈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의도를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보험은 관심 없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요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특별 상품이 나왔거든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 드릴게요. 그럼 명함이라도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여자가 내민 명함을 받으며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시선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명함을 보니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보험금 전문 브로커 명함과 연락처가 거의 비슷했어요. 역시 같은 조직이었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음 타깃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수법을 다 파악했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70세 할머니와 거대한 범죄 조직 사이에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다녀간 후로 위층 소리가 더 빈번해졌거든요. 마치 그들의 계획에 박차가 가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낮에도 간헐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밤에는 12시뿐만 아니라 새벽 3시, 5시에도 똑같은 패턴의 소리가 반복되었어요.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전령의 발걸음처럼 들렸어요. 제 신경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식욕도 떨어져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서 마치 해골 같아 보였어요. 저들이 조급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급하게 서두른다는 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상대로 그 보험 설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절박해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명함 드렸던 김미영이에요. 혹시 상품 검토해 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게 만든 인위적인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조바심이 역력했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 끝도 살짝 말라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은 문턱을 살짝 넘나들며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께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이번 달에만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50% 할인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관심 없어요. 저는 이미 보험이 충분해서. 그런데 할머니 혹시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제가 아는 다른 할머니들도 이 아파트에서는 다들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층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녀가 그 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안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던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여자는 위층 소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소리 말씀이시군요. 네, 조금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더욱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는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특히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표현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면을 쓴 듯한 가식적인 친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조건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김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에서 최근에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만약에 할머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가식적인 친절함 대신 차가운 위협이 번뜩였어요. 사고요? 무슨 사고 말씀이세요? 5025 말이에요. 거기 살던 분들이 다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알리는 듯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죽음이 이미 예정된 스케줄인 양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서류도 준비해 올게요. 김미영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위층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마치 뭔가 큰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었어요.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공사 현장 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를 위한 죽음의 함정을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라가고 있어.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각 발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4층까지는 아무 소리가 없었지만 5층에 가까워질수록 작업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5025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전동 드릴 소리와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의 대화 같았어요. 천장구망은 다 뚫었나? 네, 이제 아래층으로 가스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좋아. 내일 그 할머니가 보험 가입하면 바로 실행하자.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가스관. 저희 집으로. 그 순간 제 전신에 전륜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살인 계획이었어요. 가스 사고를 위장할 생각이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CCTV는 처리됐나? 네, 경비실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5층 카메라를 고장낸 것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1억 2천만 원입니다. 수수료 빼고 나면 우리가 8천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목숨이 그들에게는 단지 8천만 원의 가치였던 겁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생명이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저는 조용히 4층으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 열쇠를 제대로 끼우기도 어려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을 휘저었어요. 감히 내 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한 마음에 동네 슈퍼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김 사장님에게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거든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결과 김 사장님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쇼퍼를 운영해 오던 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 주름들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혜로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덕 씨? 저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김 사장님도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장사꾼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경험 많은 어른의 근엄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직접 들어보니까 가스관을 연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그런데 순덕 씨, 혹시 저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동네에서 제일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김 사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순덕 씨, 사실 저는 예전에 경찰 일을 했어요. 경찰이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동안 단순한 슈퍼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네, 강력계에서 15년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 슈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거든요. 김 사장님의 정치를 알고 나니 더욱 든든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싸움에 든든한 동료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순덕 씨가 수집한 정보들은 좋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김 사장님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중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오늘 저녁에 그 보험 설계사가 오면 계약하는 척하세요. 대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가능하면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김 사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낡은 카세트 녹음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장비였습니다. 이거 쓰세요. 작지만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는 작은 카메라를 주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그 장비는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었어요. 몰래 카메라예요. 옷에 숨겨서 착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 얼굴과 행동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왜 이런 장비들을 예전 일 때문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가끔 도난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쓰거든요. 김 사장님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그 간단함 뒤에는 정교한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김 사장님이 명함을 주었는데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번호를 보며 제 마음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24시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만약 급한 상황이면 이 신호를 보내세요. 김 사장님이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3번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저 신호를 보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런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테스트해 봤어요.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마치 전문 요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경 예상대로 김미영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가방을 들고 왔는데 계약 서류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말이에요. 네, 가입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김미영이 환호성을 지르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간 안도감과 탐욕스러운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켰어요. 그런데 이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보험이에요. 만약 할머니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1억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불의의 사고요? 예를 들면 어떤 교통사고, 화재, 가스사고, 추락사고 뭐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가스사고를 강조하며 말하는 게 섬뜩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제 운명을 예고하는 저주 같았습니다. 보험료는 얼만가요? 월 15만 원입니다. 할머니 나이를 고려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시니어 고객 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회사 방침이거든요.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하는 게 역설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가면을 쓴 악마의 위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보니 조항들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특히 보험금 지급 조건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계약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보통 보험금은 조사 과정을 거쳐서 몇 달 후에 지급되는데 24시간은 너무 빨랐습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저희는 고객 서비스에 특별히 신경 쓰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빨리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모토예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어요. 마치 수십 번 연습한 대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로 하나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그럼 할머니께서 지정하시는 분으로 하면 됩니다. 조카분이나 가까운 친척분. 그냥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김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요. 일단 개인으로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동네 슈퍼 사장님으로 하면 될까요? 저한테 가장 가까운 분이거든요. 슈퍼 사장님이요? 네, 김덕수 씨요. 김미영이 뭔가 적어가며 확인했어요. 아마도 나중에 조사해 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번뜩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계약부터 체결하시죠.
서명을 마치고 나니 김미영이 갑자기 친근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근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밤에 집에 계실 거예요? 왜요? 저희 회사에서 가입 당일에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가스 배관이나 전기 시술 같은 것들?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오늘 밤에 실행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무료 서비스니까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10시쯤에 기사가 갈 예정이에요? 김미영이 떠난 후 저는 즉시 김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김 사장님의 얼굴에는 이미 작전을 수행하는 전직 경찰관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어요. 순덕 씨, 녹음은 잘 됐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동안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진지했던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밤 10시에 온다고 했죠? 네, 안전점검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그럼 이번 기회에 현행범을 찾아봅시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형이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김 사장님에게는 사설 탐정을 하는 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제 가슴 속에서 희망이 싹 탔습니다. 30분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사가 왔어요.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예리한 관찰력이 번뜩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형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수 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가방에서 각종 장비들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특수 요원 같았습니다. 이건 초소형 CCTV예요. 현관문 근처에 설치하면 방문자들을 모두 촬영할 수 있어요. 그가 보여준 카메라는 성냥갑보다도 작았지만 렌즈의 정밀함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무선 송수신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진수 씨가 장비들을 설치하는 동안 김 사장님이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순덕 씨가 집에 있는 것처럼 연기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집에서 숨어 계시고요. 그럼 집은 비어있게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제가 순덕 씨 역할을 할 거예요. 김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이요? 네, 저도 비슷한 체격이고 어둠 속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실제로 가스를 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수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 경찰도 미리 연락해 둘 거예요. 김 사장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던 경찰관들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들의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걸 들으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대기조를 보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김 사장님 집으로 피해 있기로 했어요. 제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그 순간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덕 씨,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런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순덕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위험하거든요. 김 사장님의 말에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저는 김 사장님 집 창문에서 우리 아파트를 지켜봤어요. 김 사장님은 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진수씨는 아파트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는 우리 아파트는 평소와 달리 불길해 보였어요. 정확히 10시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는데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듯 체계적이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전점검 서비스 왔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김 사장님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올라오세요. 진수 씨가 설치한 초소형 CCTV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3명의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한 명은 가방에서 가스 탐지기를 꺼내고 다른 한 명은 드릴과 호스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한 명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김 사장님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둠 속에서 김 사장님의 실루엣은 정말로 제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가스배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어요. 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북쪽 가스레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명이 부엌으로 향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CCTV 화면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스를 세게 만드는 장비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밤에 외출 예정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점검이 끝나면 1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야 해서요. 그동안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역시 가스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정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김 사장님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작업하던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이상하다. 가스레인지 연결 부분이 이미 조작되어 있어.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3명이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경계심이 번뜩였어요. 뭐가 조작되어 있다고? 누가 먼저 와서 작업한 거 아닌가? 그럴 리 없는데 계획은 오늘이 처음이었잖아. 김 사장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했어요.
무슨 계획 말씀이시는 거예요? 세 명이 동시에 김 사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할머니, 혹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 그중 한 명이 김 사장님에게 다가가더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 할머니가 아니야.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세 명이 모두 김 사장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함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할머니는 어딨어? 김 사장님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한 명이 김 사장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예전 경찰 출신답게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오랜 훈련이 배어 있었어요. 으악! 비명 소리가 들렸고 나머지 두 명이 더 격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리가 CCTV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진수 씨, 위험해요. 빨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지금 경찰에게 신호 보내겠습니다. 5분 후 아파트 앞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범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경찰이 와? 누가 신고한 거야? 일단 도망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고 진수 씨가 엘리베이터를 막아서 도망갈 수 없었거든요. 경찰이다. 손들어. 마침내 3명 모두 체포되었어요. 김 사장님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히 일찍 잡혔네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가스 배관을 조작할 수 있는 전문 장비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김미영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고. 진짜 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범인들이 체포된 후 며칠간은 평온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몇 번 갔지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순덕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순덕 씨를 지켜보거나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제가 볼 때 며칠 전부터 순덕 씨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느꼈어요. 외출할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시선을 말이에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체포된 사람들이 동료들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순덕 씨가 증인이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제가 타깃이 된 거였군요. 그들에겐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한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당분간 집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꼭 연락 주시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감시받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슈퍼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의 검은 유리창 너머로 저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드디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경 현관문을 따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잠결에 들리는 그 소리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딸깍, 딸깍.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진수 씨가 준비해둔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안 터졌어요. 수화기에서는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선을
끊어놨구나.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피했습니다. 70세인 몸으로 밤중에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4층이라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쇠간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지? 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2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결의가 배어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갔나? 아래쪽을 확인해봐. 저는 2층 비상계단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때 김 사장님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아마도 소음을 듣고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김 사장님 집 창문 쪽으로 던졌어요. 창문이 열리면서 김 사장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김 사장님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순덕 씨, 어디 계세요? 김 사장님이 플래시로 주변을 비추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그 순간 침입자들도 저를 발견했어요. 거기 있다! 2명의 남자가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왔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령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도망갈 곳이 없어. 저는 김 사장님 집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김 사장님이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문을 잠그자마자 밖에서 발길질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야생동물이 우리를 부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김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요. 침입 강도가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침입자들은 더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겠어요. 김 사장님이 뒷문 열쇠를 찾는 동안 앞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쿵, 쿵, 문짝이 흔들리며 끼걱거렸습니다. 이거 못 버텨요. 그때 진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진수야, 빨리 와. 순덕 씨가 위험해. 지금 가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오기 전에 문이 부서졌어요. 할머니, 이번엔 끝이야! 2명의 남자가 들어오면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는 40대, 다른 하나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사리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 사장님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경찰까지 불러서. 처리요? 무슨 처리? 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가졌어. 그냥 조용히 사고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괜히 나서서. 그들의 목적이 확실해졌어요. 저를 없애서 증언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제 목숨은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당신도 너무 많이 알았어. 한 명이 김 사장님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면서 진수 씨가 들어왔어요. 형님! 진수 씨가 호신용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 떼, 경찰이 곧 온다. 경찰이 오기 전에 끝내면 되지. 한 명이 진수 씨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저와 김 사장님을 협박했어요. 움직이지 마! 조용히 따라와! 그들이 저희를 밖으로 끌고 가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침입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와? 일단 도망가자. 하지만 이미 건물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결국 2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제 안부를 확인했어요. 네, 다행히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이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와 그들 사이에 생존을 건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침입 사건 이후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수면 아래에는 거대하고 음흉한 범죄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찾아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사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중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적 범죄였어요. 전국적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였다니. 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피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무고한 노인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도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수법도 거의 똑같고요. 형사가 파일을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사진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상황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각각의 사진 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를 잡으려면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나요? 사실 아직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체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잡힌 건 말단들 뿐이고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직 자유롭다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진짜 악마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의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미끼가 되어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유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면 이들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할머니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 해요. 김 사장님과 진수 씨도 함께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 씨 혼자 위험하게 할 수는 없죠.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혼자 마트에 쇼핑을 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역시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 차는 마치 저를 사냥하는 맹수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올 때 주차장에서 두 명의 남자가 접근했어요. 이들은 이전의 말단 실행범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위험해 보였어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한 명은 50대 정도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로 보였어요. 둘 다 정장을 입었으니까 언뜻 보면 회사원 같지만 그들의 눈에는 차가운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희는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사람들을 잡히게 하시고 할머니가 너무 나서신 것 같은데요.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말투에는 가면을 쓴 듯한 예의가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냉혹한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할머니를 해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해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른 할머니들은 뭐예요? 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50대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니까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요? 사람 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사업인가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했을까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생명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어요.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무슨 제안? 할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증언을 번복해 주시면 저희가 할머니께 1억을 드리겠어요. 1억을요? 네, 현금으로요. 그냥 기억이 잘못되었다, 착각이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는 거였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40대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5025 세입자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할머니가 선택하실 문제지요. 그 순간 제가 몰래 착용한 무선 송신기를 통해 경찰에게 신호가 갔어요. 5분 후 주차장에 경찰차들이 나타났어요. 경찰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장확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두 남자가 당황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주변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함정이었어? 네, 맞아요. 당신들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70살 할머니가 우리를 속였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문제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 감겨 있었습니다. 결국 조직의 핵심 인물들까지 모두 체포되었어요. 전국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만든 거대한 범죄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신성한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서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가슴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겸사가 질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준중했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더 큰 범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처음 위층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함정 작전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저를 힘들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확실했거든요.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70세의 고령이신데 변호사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의감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법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전국에서 피해를 당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증언을 위해서 법정에 왔어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함께 싸우고 있다는 연대감도 느꼈어요. 저도 김순덕 할머니처럼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부산에서 온 75세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용기를 내는 순간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의는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판사의 목소리만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핵심 간부들은 15년에서 20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단 실형범들도 모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노려 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극히 나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피해자 가족들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들이 제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나이에 상관없이 실현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적어갔어요. 제 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 후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김 사장님과 진수 씨와 함께 시니어 안전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 같은 범죄로부터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였죠. 순덕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진수 씨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매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진지한 표정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새삼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같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6개월 후 저희는 또 다른 보험 사기 조직을 적발했어요. 이번에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이었는데 수법이 조금 달랐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요양원을 이용한 수법이에요. 진수 씨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에게 거액보험을 가입시키고 의료진과 짜고 자연사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조사해 보니까 패턴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풋풋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1년 후 저희 시니어 안전 지킴이는 정부에서 공식 인정받는 시민단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단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순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와서 감사패를 주었어요. 지난 1년간 24건의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300명이 넘는 피해 예정자들을 구해내신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김 사장님, 진수 씨,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3명은 조용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어요. 촛불이 켜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순덕 씨,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이런 일이 될 줄 알았겠어요?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고민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전국구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진수 씨도 기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72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뿌듯함으로 잠들어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70세에 시작한 탐정 인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할머니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젊은 독자들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덕 할머니시죠? 저도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 해줄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자신 있게 약속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위층에서 들려오던 그 이상한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72세 김순덕, 오늘도 정의를 위해 나갑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고 제 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 시작은 단순한 위층 소음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의감은 언제든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니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김순덕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